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연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그리고 그 선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입니다. 편의상 김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시고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창문 쪽을 바라보시면서 한참을 그렇게 계세요.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셨답니다.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걸까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이 올까 봐서요. 그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가슴이 뭉클해서 다시 여쭤봤죠.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10년이나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40년 전 그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할아버지는 30대 중반에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저 가족들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는 정도였어요. 김할아버지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들은 3학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김할아버지에게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네, 나랑 같이 사업 하나 해보지 않겠나? 내가 괜찮은 거 알아냈어. 요즘 건설붐이 일고 있잖아.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사실 그 친구는 김할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향 친구였죠. 서울에 올라와서도 가끔 만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이미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 자네가 1,500, 나도 1,500 내면 되지. 반반씩 하는 거야. 1,500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그 돈을 모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네 철물점 담보로 잡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 요즘 경기가 좋으니까 은행도 돈을 잘 빌려준다고.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 나면 1년 만에 원금 다 뽑을 수 있어. 내가 다 계산해봤어. 김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저 철물점 하나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텐데 큰아들은 머리도 좋아서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편으로는 사교육 하나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잖아.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보, 그거 너무 위험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가게를 담보로 잡는다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내 친구 말이야. 그 친구 지금까지 사업 몇 번 해서 다 성공했다고. 그리고 요즘 건설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TV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 그래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여보, 지금도 우리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아내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죠. 나 이거 해보려고.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그리고 당신한테도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해주고 싶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아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로 우리 가족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렇게 김할아버지는 철물점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건축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거래처도 하나둘 늘어나고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철물점과 새로운 사업을 병행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아예 끊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우리도 자재값을 못 내잖아. 그런데 그 친구는 태연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돼. 지금은 거래처를 더 늘리는 게 중요해. 김할아버지는 불안했지만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몇 달 후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3천만 원이나 빚을 지고 있던 큰 업체였어요. 순식간에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더니 나중에는 아예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그제야 김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거라는 것을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김할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돈도 거래처에서 받은 돈도 모두 가지고 사라진 거였어요. 김할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500만 원은 고사하고 거래처에 떼인 돈, 자재업체에 갚아야 할 돈까지 합치면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담보로 잡힌 철물점을 넘기든지 아니면 돈을 갚든지 하라는 거였어요. 김할아버지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려봤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철물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헐값에 넘어갔죠.
그리고 그 돈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남은 빚은 여전히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돈도,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원망의 말이라도 해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아내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철물점을 잃은 후 김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대 중반,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독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결국 김할아버지가 찾은 일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나마 일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루에 2만 원, 많이 받아봤자 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집세, 식비, 아이들 학비,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김할아버지는 매달 2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2천만 원을 갚으려면 100개월, 거의 10년이 걸리는 셈이었죠. 아내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고 그 중에서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특히 눈치가 빨랐어요.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죠.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은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물으니까 결국 말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아빠가 빚쟁이라고 놀렸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찾았던 모양이었어요. 그 일이 학교에 퍼진 거였죠. 김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 꼴을 만들었구나.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큰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불을 끈 채로 누워 있었어요. 잠든 척했지만 김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깨어 있다는 것을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더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을 뿐이었죠. 김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김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가 삐끗한 거였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어요. 결국 김할아버지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당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만 5천 원, 심하면 1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이고 부모는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일도 있었고요. 점점 더 열악한 동네로 더 좁은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불을 켜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준호는 성적이 좋아서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비였어요. 공립고등학교였지만 그래도 교복과 교재비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번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친척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매형,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차라리 파산 신청이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은 탕감될 수 있지만 그건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만든 빚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준호의 학비는 아내가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친정에서 돈을 빌려온 거였어요. 평생 친정에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았던 아내였는데 아들의 학비를 위해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처형이 찾아와서 말해버린 거였어요. 매제, 우리 동생이 얼마나 울면서 돈을 빌려갔는지 아세요? 평생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 없는데. 김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이 남편으로서의 무책임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혼자 밖으로 나가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끝내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아내와 아이들이 빚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겁해서였을까요? 결국 그날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보냈죠. 김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놀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청춘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준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뭐? 장학금? 네, 성적 장학금이요. 학년에서 3등 안에 들면 받을 수 있대요. 이번 학기 학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던 거죠. 준호야, 고맙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고 순수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어딘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김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형편으로는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은 준호를 걱정했습니다. 성적은 좋지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려면 논술이나 면접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논술을 연습했고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서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해주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김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요. 김할아버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잠을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아침 7시면 다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었지만 김할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몸이 버틸 수 있겠어요? 괜찮아. 준호 대학만 보내면 돼. 그것만 해주면 내가 아빠로서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어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들이 해냈습니다. 준호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김할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거라고요.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준호가 혼자 힘으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준호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해결됐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준호는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낮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준호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연히 준호의 친구를 만나서 알게 된 거였어요. 준호 진짜 대단해요. 밤새 알바하고 수업 듣는데도 성적이 최상위권이래요.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준호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어요.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일을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우수했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집에 왔어요. 그나마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공부해야 해서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항상 그런 이유를 댔어요. 김할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짧게 나누고 끝났습니다. 동생 준수는 그런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엄마 아빠가 형 보고 싶어 하시잖아.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도 열심히 공부해. 나처럼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야 돼.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지 말고. 준수는 형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은 알았지만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형은 어디로 간 걸까요? 준호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김할아버지는 또다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바로 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너 시험 기간 아니냐? 왜 왔어? 공부해야지.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온 거지 자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시험 잘 봐라. 장학금 계속 받아야 하니까. 네, 그럼 저 가볼게요. 준호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병실에는 김할아버지와 아내만 남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김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변했는지 가난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 학교에서 당한 놀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 밤새 알바를 해야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김할아버지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끊겼어요. 다행히 산재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나왔지만 생활비는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준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형처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적이 중간 정도였어요. 준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형처럼 타고난 머리는 아니었던 거죠. 준수야, 너는 편하게 살아라. 형처럼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 김할아버지는 둘째에게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준호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준수에게만큼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수는 이미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형과 비교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내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준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랬기 때문이었죠. 대신 취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안했습니다. 형은 대학을 보냈는데 동생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준수는 의외로 태연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는 이게 좋아요. 형처럼 공부하는 거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준수의 얼굴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취업이 결정된 날 준호는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큰 상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준호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준수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거기서 살 거예요. 뭐, 원룸? 여기서 출퇴근하면 되지 않아? 김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충분히 통근 가능한 거리였죠.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혼자 살면 돈도 많이 들고 제 돈으로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이렇게 집을 떠나려고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돈도 벌고 혼자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는 자주 오지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쁠 거고 주말에는 제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주 오지 못한다니? 아들이 집을 떠나겠다는 건가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나 생일에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회사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호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잖아요. 밤새 알바하면서 공부했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이 싫어요. 이 가난한 집이 빚에 쪼들리는 이 생활이 싫어요. 아빠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아빠가 멍청해서 친구를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도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 키우려고. 최선요? 최선이 이거예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저는 친구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못 갔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김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족은? 김할아버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최소한의 연락은 하겠어요. 하지만 자주는 못 올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쁠 거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준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빈 소주병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김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세요? 하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졌죠. 그러다가 이젠 준호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는 문자 메시지만 보냈어요. 아내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우리 아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김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작에 잃었는지도 모르죠. 준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준수는 형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집에 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드렸어요. 준수야, 너는 내 돈 모아라.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괜찮아요, 아빠. 저는 형처럼 야박하지 않아요. 준수의 말에는 형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수도 형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결혼식은 언제냐? 다음 달 15일이요. 장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축하한다, 준호야. 참석하시려면 정장 입고 오세요. 제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거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김할아버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이 기뻐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결혼식 날 김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준수는 새 옷을 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식장은 큰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하객들은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준호는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 쪼들리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죠. 김할아버지도 줄을 섰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 준호 앞에 섰을 때 김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준호는 잠깐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하객들에게는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아버지에게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뿐이었어요. 피로 연장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김할아버지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만은 조용했어요. 형이 너무하네요.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준수야. 준호는 준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준호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를 통해서 준호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수가 우연히 준호의 SNS를 봤던 거예요. 귀여운 아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구나. 김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죠.
아내는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요. 김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부모님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60대 중반이 되었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허리 디스크는 악화됐고 당뇨병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죠. 김할아버지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 일했어요. 밤 근무가 많았지만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수도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준수 부부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왔고 생활비도 꾸준히 드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준수야, 너는 정말 효자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당연한 거죠, 아빠. 그리고 형이 안 하니까 제가 2배로 해야죠. 준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형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떠난 지 8년째 되던 해, 김할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준수는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와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서 못 가. 병원비 필요하면 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병원비 보내주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준수는 화가 났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못 온다고요? 준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든. 그게 아버지보다 중요해요? 준수야,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여기서 잘하면 임원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형? 형은 정말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싫어. 솔직히 말하면 싫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가난 속에서 보내야 했어. 친구들이 다 누리는 걸 나만 못 누렸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형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셨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사기를 당하는 게, 멍청하게 친구를 믿는 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자식에게 그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병원비는 보낼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얼굴 보러 가는 건 못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수는 전화기를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깨어 계셨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물으셨어요. 호는? 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이 해외 출장 중이래요. 곧 돌아오면 온다고요. 김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수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그리고 낮에는 제가 일을 나가니까 아버님을 돌볼 수가 없어요. 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준수네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일을 해서 맞벌이를 해야 겨우 생활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요양원이었어요.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김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고맙다. 내가 많이 힘들었지? 말이 어눌해서 천천히 했지만 준수는 알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자주 올게요. 준호는 연락하지 마라. 그 애는 그의 인생 살아야지. 아빠,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김할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혹은 가족이 없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자야 한다는 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요양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준수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수가 한 번씩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준수가 오는 날이 아닌데도 김할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박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김 선생, 매일 뭘 기다리시나? 누가 오시나? 아들이요. 아들이 자주 오나 봐? 10년 전에 한 번 왔어요. 뭐? 10년 전에? 박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 오는 거 아닙니까? 10년이나 됐는데. 올 거예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준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왔어요.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왔고 아버지와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갔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너는? 일은? 잘 되고? 네, 잘 돼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준수야.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준수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요. 준수도 힘들다는 것을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부모님 찾아오랴.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형은 어떠니?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SNS 보면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 잘 살면 됐지.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아빠, 형한테 연락해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준호는 준호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하나가 김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두 분이시죠? 한 분은 자주 오시는데 다른 분은 못 뵙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바빠서요. 일이 많아요. 그래도 한 번씩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 애는 잘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 이제 그만하시오. 안 오는 사람 기다려봤자 뭐하나. 자식 새끼들은 다 그렇지. 젊을 때는 부모가 필요하고 늙으면 짐이지. 아니에요. 우리 준호는 좋은 애예요. 어릴 때는 정말 착했어요. 어릴 때 착한 게 뭔 소용이요? 지금 안 오잖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나서 준호를 힘들게 했어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선생도 참 그렇게 자식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시겠소.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준수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다시 형에게 연락했어요. 형, 부탁이에요. 아버지가 형 보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주면 안 돼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야, 나도 힘들어. 내가 아버지를 안 보는 게 쉬운 것 같아? 나도 가끔 생각해.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나?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왜요? 왜 갈 수 없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난했던 그때, 힘들었던 그때로. 나는 그 시절을 잊고 싶어. 완전히 지우고 싶어. 아버지를 보면 그 모든 게 다시 떠올라. 형, 그건 형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서 매일 형을 기다리세요. 창문만 바라보고 계세요. 미안해, 준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못 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해줘. 경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돈은 보낼 수 있어. 형은 돈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화가 났습니다. 형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준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형한테 연락했어요. 형이 다음 달에 시간 내서 온대요. 김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준호가 온다고? 네, 확실해요. 그날부터 김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창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달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다음 달에 와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형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 달로 미뤘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할아버지도 결국 알았어요. 준호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어쩌면 정말로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김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에 걸린 거예요.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준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도 조퇴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가 준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형,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오라고 하세요. 제발 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당장은 못 가. 아버지한테 잘 전해줘. 준수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형을 평생 기다리셨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을 때 김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준수를 알아봤어요. 준수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준호는 왔니?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걸렸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아버지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형은 곧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대요. 김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준수가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괜찮아. 준수야. 나는 알아. 준호는 안 올 거야. 아빠,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준호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 그래서 준호가 날 싫어하는 거야. 아빠, 그렇지 않아요. 형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40년 전에 잘못 선택한 거야. 그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었어.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까? 아빠, 우리 행복했어요. 가난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준호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준호는 나를 용서 못해.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수야, 너는 정말 효자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는 좋은 아버지예요. 준호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좋은 아버지가 못 돼서 미안하다고. 제가 전할게요, 아빠. 그러니까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준수는 계속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준수야. 네, 아빠. 창문 쪽으로 좀 옮겨줘. 왜요, 아빠? 준호가 올지도 몰라. 문 앞에서 기다릴게. 준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형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아빠. 제가 옮겨드릴게요. 준수는 병실의 침대를 창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서 밖이 보이게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기로 들어올 거야. 네, 아빠.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준수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김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창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준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물었어요. 언제? 오늘 밤에요. 형을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 장례식에는 오실 거죠? 그건 지켜볼게. 형?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정말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올지 말지 생각한다고요? 준수야, 나도 힘들어. 너는 몰라. 뭘 몰라요? 형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형은 도망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버지는 평생 형을 기다리셨어요. 매일 창문 앞에 앉아서 형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다고요. 그런 아버지한테 형이 한 게 뭐예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어. 왜요? 왜 갈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 아버지를 보면 내가 겪었던 모든 게 다시 떠올라서 그 가난이, 그 굴욕이, 그 고통이 다시 느껴질까봐.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어. 나는 약했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약했어. 과거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비겁하게. 형, 장례식에 갈게.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너무 늦었지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준수의 가족, 몇몇 친척들, 요양원에서 알게 된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빈소는 쓸쓸했습니다. 큰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직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절 행복했던 그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첫날이 지나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계속 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형이 올까 싶어서였죠. 둘째 날 오후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왔어요. 옆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준수가 얼른 형을 부축했어요. 형,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준호는 영정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게 괜찮았던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정말 영원히 볼 수 없는 거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을까.
매일 창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셨다며. 형, 아버지는 형을 이해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형 걱정하셨어요. 이해? 무슨 이해를 해? 나는 그냥 비겁했던 거야. 과거가 무서웠고, 가난이 무서웠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른이 영정사진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건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고통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형. 형이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괴로워. 원망이라도 했으면, 나를 미워하셨으면, 그럼 내가 덜 괴로웠을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기다리셨잖아.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함, 후회, 슬픔, 자책감.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영정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밤새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그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거.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다는 거.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던 거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도 허리가 아파도 밤잠을 못 주무셔도 저희를 위해 버티셨던 거죠. 준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고통만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요.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 손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한마디도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준호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정성스럽게 절을 했어요. 그때 준호의 아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5살이었어요.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인사드리라고 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늦었지만 할아버지께 인사는 드려야지. 아이들은 영정사진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민준아, 지우야.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사진 속에만 계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왜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 그럼 우리는 할아버지를 못 봐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아이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사진을 만지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아버지, 손주들이에요. 민준이하고 지우예요. 이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무릎에 앉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네요. 준수가 조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할아버지께 절 올리자.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아이들은 서툴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빈소를 지키면서 둘이서 소주를 나눠 마셨어요. 준수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형.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두려움을 이겨냈어. 나는 그러지 못했어. 준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좋은 회사에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야.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 가난으로 돌아갈까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까봐. 늘 불안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악몽을 꿔.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을. 형, 아버지를 피한 것도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 아버지를 보면 그 시절이 떠올라. 그래서 도망친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거.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내 안에 계속 남아있어. 준수는 형의 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가셨지만 형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형 자신도 용서하세요. 내가 나를 용서해. 네. 형도 피해자였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했잖아요. 그게 형을 힘들게 한 거예요.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셨는지.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전에 하신 선택,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가족을 더 잘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야 이해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아빠 옆으로 왔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응, 아주 좋은 분이셨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셨어. 그럼 할아버지도 우릴 좋아하셨을까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비록 보지는 못하셨지만 준호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너는 행복하니? 네, 저는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준호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전해줄게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자, 이제 가자. 할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한 걸 제일 좋아하실 거야. 가족들은 산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산소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선택, 가난, 가족 용서, 그리고 후회. 김할아버지는 40년 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선택 뒤에는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준호만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중 일부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한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준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랑을 이해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루고 있는 전화하지 못한 말,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후회는 정말 아픈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김할아버지처럼 창가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를, 준호 씨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없기를.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